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50대 여자예요. 지금은 조금씩 극복해가고 있지만 아직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차오르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사연을 쓰면서도 자꾸 그가 생각나 끊임없이 눈물이 나네요. 그래도 여러분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제 그 일을 정말 놓아줄까 해요. 글솜씨가 모자라 서두 없이 쓰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30 초반까지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평범한 여사원이었어요. 원래 나와 성별이 다른 수컷이란 존재에 특별히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누구나 겪는 사회적 과도기를 워낙 세게 맞고 있어서 제 눈엔 모든 세상이 흑빛으로 보였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즐겁고 기쁜 일은 더더욱 없었어요. 온갖 업무 스트레스와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로 항상 신경은 과민되어 있었고 표정은 짜증스러웠죠. 그 당시에는 가족들과도 별 교류 없이 지냈어요. 밥 먹으라는 엄마의 잔소리와 일찍 다니라는 아빠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했고요. 다 큰 딸이 금쪽이가 되어가는 것을 부모님도 힘겨워했지만 모두에게 딱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저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엉망진창이었죠. 그렇게 다들 나름 힘들다면 힘든 시간을 꾸역꾸역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마냥 억지로 출근을 하러 가면서 버스에 오르기 전 꼭 정류장 가는 길에 있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고는 했어요. 체인점은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커피가 제 입에 아주 잘 맞았어요. 머리까지 쨍해지는 달고 단 카라멜 마키아토를 한 입 마시면 그날 있을 어떤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느낌이었죠. 물론 그 느낌은 회사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전부 증발해버리긴 했지만요. 스트레스 때문에 마시던 커피가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죠. 버릇처럼 하루의 시작을 그 카페에서 시작하다 보니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한 번씩 들리고는 했어요. 그날도 역시나 아침에 감고 말리지 않은 축축한 머리를 산발해서는 좀비 같은 모습으로 커피 주문을 하려고 할 때였어요. 매일 드시는 카라멜 마키아토 맞죠?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직접 구운 녹차 쿠키예요. 쿠키이긴 하지만 건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달지는 않아요. 매일 그렇게 단 마키아토만 드시는데 오늘은 이거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궁합이 괜찮을 거예요. 항상 주문할 때 직원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카드만 내미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던 저는 그제야 헝클어진 제 머리카락을 치우고 카운터를 쳐다봤어요. 휠체어를 탄 남자가 한 손에는 쿠키를 건네며 저를 보고 활짝 웃고 있더군요. 그렇게나 문턱이 닳도록 다녔던 곳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더군요. 물음표 가득한 제 얼굴을 파악한 그 남자는 한 번 더 쿠키를 권하며 말했어요. 매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초점 없는 눈빛에다가 단 것만 주문하시길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단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멋쩍은 표정의 남자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갑자기 제멋대로 벌렁벌렁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화 배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잘생긴 얼굴에 미소가 너무 아름다운 남자였어요. 저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잘생긴 남자는 처음 봤거든요.
평소 이상형 따위는 없던 제게 바로 그 사람이 이상형이 되어버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는데 저는 그쪽이 이 시간에 거의 매일 봤거든요. 주문하고 결제하면서도 고개 한 번을 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카페 사장입니다. 아, 제가 워낙 땅만 보고 다녀서. 그러니까요. 아침마다 그쪽 얼굴 보면 매일 얼마나 힘든길래 눈도 한 번 안 마주칠까 궁금했어요. 전 계속 여기 있었는데 말이죠. 얼굴 좀 피고 기운 좀 내세요. 예쁜 얼굴 너무 막 쓰시는 것 같네. 네? 예쁜 얼굴이요? 처음 들어본 예쁘다는 말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것도 저렇게 멋진 남자한테 칭찬을 듣다니. 알고 보니 저는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 가는 남자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 문제였었나 봐요. 여하튼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에 조금 더 부지런을 떨며 단장하고 카페로 향했죠. 머리를 다 말린 후 예쁜 헤어핀까지 꽂고 하지도 않던 화장에 립스틱까지 칠하고 말이에요. 아침마다 새삼 카페 가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다음날 출근까지 기다려지더군요. 그렇게 그 남자를 보기 위해 카페를 더 자주 드나들었고 고민만 하던 저는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키아토죠? 네. 그런데 사장님은 커피 뭐 좋아하세요? 저요? 전 그냥 아메리카노 마십니다. 그럼 마키아토 한 잔이랑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나는 사장님 거예요. 제가 커피 쏠 테니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는 용기가 솟구쳤어요. 그렇게 저는 나름 꽤 당차고 결연한 표정으로 그와의 커피 타임을 제안했어요. 그 남자는 좋다고 하며 저와 테이블로 향했어요. 카운터 안쪽에만 있던 그를 처음으로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잘생겼더군요. 저는 그가 맞은편에 편하게 앉을 수 있게 의자를 옆으로 빼고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갑자기 이런 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사장님 좋아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이상하게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저를 보고 빙그레 웃기만 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하세요? 좋아서요. 저도 그쪽 좋아해요. 훅 들어온 그의 고백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쿠키 드렸을 때,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좋아했어요. 그런데 절 한 번을 쳐다보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회사도 집도 제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아서 항상 환한 얼굴을 하고 다녔거든요. 사람들 눈도 잘 안 쳐다보게 되고. 그런데도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요? 네.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더군요. 저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 궁금증도 커지고 저도 마음에 들었지만 보시다시피 제 다리 때문에 쉽게 고백을 할 수는 없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수동적이게 되더군요. 다리가 왜요? 휠체어 때문에요? 네. 전 그쪽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더욱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소름 돋게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를 항상 안 쳐다보고 주문하시길래 제가 불편하신가 싶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태껏 혼자 짝사랑만 하고 있었어요. 그는 휠체어에 의지하는 자신을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고백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평생 엉망진창인 내 모습도 좋다는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되다니. 심지어 배우보다 잘생긴 저 사람이 내게 좋다고 말하다니. 제가 그를 업고서라도
지구를 100바퀴도 더 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카페 사장과 손님으로 만난 그와 저는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해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막상 그와 교제를 시작하고 저는 그의 다리 장애가 하나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저를 먼저 편하게 해주려는 사람이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쑥은데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그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모두 행복했죠. 저는 그가 너무 좋아 결혼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해버렸어요. 승준 씨,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더군요. 뭐? 남자친구? 결혼? 갑자기 무슨 남자에다가 결혼을 한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결혼할 사람 있다고. 너 요새 상태 좀 괜찮아졌다 했더니 다 연애해서 그런 거였어? 뭐 네가 좋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안 그래요, 여보? 그거야, 그렇지. 그런데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네가 갑자기 연애랑 결혼 타령을 동시에 하고 난리야? 저는 신이 나서 엄마와 아빠 앞에서 저희의 러브스토리를 들려주었어요. 그에 대해서도요. 그럼 장애가 있다는 말이야? 평생 고치지도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거라 완전 치료는 좀 힘들대. 그런데 나 그이랑 같이 있어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이 날 훨씬 더 많이 생각해주고 배려해줘. 신이 나서 떠드는 저를 두고 엄마와 아빠는 한숨만 내쉬셨어요. 정이야, 지금 네가 콩깍지가 씌어서 다리가 불편하든 팔이 불편하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올 거야. 하지만 같이 살다 보면 그게 다 피부로 느껴질 수도 있어. 엄마랑 아빠는 좀 그래. 선천성 장애라니. 네 배필로 어떻게 휠체어 탄 사람을. 그리고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며. 우리가 무조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걸리는 것들이 많아. 부모도 분명히 장애 때문에 보육원에 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악조건을 다 갖춘 사람한테 너를 보내? 사지만 멀쩡했지.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한동안 얼마나 미친년처럼 살았어. 난 완전히 정신장애였다고. 그런데 그 사람 만나서 생각도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는데 그런 다리 불편한 게 뭐가 대수야. 난 승준 씨랑 있으면 힘들 게 없어. 진짜야. 부모 없는 거? 부모 없다고 그 사람 인성 나쁘고 어디 모자란 사람 아니야. 오히려 그 누구보다 배려심 많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조건들만 보고 반대하지 말아줘. 내가 그동안 연애는 제대로 못 해봤지만 사람 볼 줄은 알아. 승준 씨는 정말 달라. 솔직히 저 역시 승준 씨의 장애를 처음부터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고백하기까지도 좀 망설였고 교제를 시작한 뒤에도 가끔 내가 잘한 일인가를 생각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잊게 해줄 만큼 승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불만과 짜증만 가득했던 제 일상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준 유일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뒤로도 부모님의 반대가 한동안 이어졌지만 이 사람 아니면 죽네 마네하며 시위한 결과 결국 저희는 100년 가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렵게 시작한 결혼인 만큼 저희 두 사람은 서로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았어요. 초반에 반대를 눈치챈 승준 씨는 결혼 후 부모님의 마음에 더 들기 위해 애썼고요. 그런 노력 덕분에 단단했던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저희는 알콩달콩 재밌는 신혼을 보냈어요. 2시간 넘게 준비했지만 맛이 1도 없는 제 요리를 같이 먹으며 빵 터지기도 하고 저녁마다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며 이야기도 나누고는 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 저를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자기 그거 알아? 나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결혼하고 나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아. 내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 너도 알다시피 난 어렸을 때 보육원에 버려져서 부모 이름도 모르고 자랐잖아. 형제 자매가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이 있었지만 난 항상 그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갈증이 있었어. 내 뿌리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에 대한 궁금함. 그걸 알고 싶어도 평생 알 수 없는 정답 없는 나라는 사람. 내 영원한 숙제거리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을 만큼 내 울타리 안에 가족이 생긴 거니까. 연애할 때도 정이 너를 많이 사랑했지만 지금은 마음가짐이 훨씬 다르지. 고맙게도 네가 그걸 잘 느꼈던 것이고.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우리 자기는 말도 진짜 예쁘게 한다니까? 내가 더 고맙지. 천방지축에다가 엉망진창인 나였는데 뭐가 예쁘다고 나를 좋아해줬던 건지. 내가 결혼은 진짜 잘한 것 같다니까?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너무 서로를 사랑했던 우리는 제가 임신을 하면서 점점 완벽한 가족의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남편은 당연히 저보다 더 좋아했고요. 정희야, 회사 다니는 거 괜찮아? 회사? 뭐 다 그렇지. 참고 다니는 거지. 너 입덧도 심하고 배불러서까지 회사 다니는 거 내가 원치도 않아.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회사 그만둬. 내가 더 열심히 돈 벌게. 그렇게 저는 얼마 후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이를 잘 키우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남편의 카페를 같이 도와줄 생각이었죠. 다행히 남편의 카페는 그럭저럭 잘 흘러가고 있어서 외벌이었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첫째 아들 성훈이를 낳고 한창 육아의 행복과 괴로움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저는 둘째를 또 갖게 되었어요. 예쁜 공주님이었죠. 저희 부부는 금방 또 새 생명이 와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하며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아이도 둘이나 낳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제 모습을 보며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은 온전히 남편을 받아들였어요. 김서방, 그동안 우리가 미안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때 우리가 겉만 보고 반대를 했으니 김서방 옆에서 우리 정희가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자네한테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이제라도 사과를 꼭 받아줘. 그런 말씀 마세요. 제 딸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도 반대했어요. 지금은 저한테 두 분 다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아유, 우리 김서방은 마음도 참 넓고 너무 착해. 항상 고마워 김서방. 이제 부모님까지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우리 가족은 꽃길만 걸을 생각에 하루도 즐겁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15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저를 아껴주는 다정한 남편. 키가 벌써 180cm를 훌쩍 넘는 듬직한 아들 성훈이.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딸 우주까지 우리 네 식구는 더 단단한 울타리로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긋나는 법 한 번 없이 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게다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공부까지 척척 잘해주는 효자 효녀였죠. 남편이랑도 목소리 높여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남편과 사이는 줄곧 신혼부부처럼 좋았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17살, 둘째 딸이 15살이 되던 해에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신이 질투를 했나 봐요. 운명의 장난은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죠. 바로 남편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거죠. 남편은 그즈음 어떤 물건이든 잡다가 놓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내가 컵 또 깨트렸네. 정희야, 나 요즘 팔이 저리면서 힘이 많이 빠지는 느낌이 자주 들어. 심각한 건 아니겠지? 그럼 우리 같이 병원 가볼까? 저와 남편은 담당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김승준 씨는 지금 로게릭병에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리도 이미 그런 양상을 오래전부터 보여왔는데 아무래도 선천성 장애 때문에 감각이 없어 아무것도 못 느꼈던 것 같군요. 지금은 이제 팔까지 진행 중인 겁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요? 수술하면 되나요? 안타깝지만 루게릭병은 현재까지 완치 방법이 없는 병입니다. 근육이 무기력해지면서 결국 장기와 호흡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가만히 누워서 죽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치료약이나 구제 방법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랐죠. 저는 남편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동안 울다 깨달을 수도 없이 반복했죠. 자기 어떡해. 우리 승준 씨 불쌍해서 어떡해. 정희야, 미안해. 끝까지 너랑 애들을 못 지켜줄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집에 시한부가 있는 분위기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암울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담담한 건 남편이었죠. 내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였는지도 몰라. 막연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남들보다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나 혼자였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식구들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러네. 저희 부부와 아이들 모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죠. 정야, 나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갈래. 가만히 침대에서 수월만 받다가 비참하게 가고 싶지 않아. 내일부터 카페도 다시 나가고 너랑 성훈이 우주랑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추억도 많이 쌓을래. 우리 이제 즐거운 생각만 하자. 남편의 말이 옳더군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희 네 식구는 더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더 자주 웃으려고 노력했죠. 남편과 같이 일하는 카페에서도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약속이 있어 남편보다 먼저 카페를 나선 날이었어요. 약속이 있던 저보다 더 늦게 온 남편에게 물었죠. 응? 나보다 늦었네? 잠깐 누구 좀 만나느라고. 누구? 창수 있잖아. 갑자기 찾아와서. 그랬구나. 그런데 자기 피곤해? 얼굴색이 좀 안 좋네. 응? 오늘 좀 피곤하네. 나 먼저 쉴게. 알았어. 남편은 그날 이후 어두운 얼굴을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좀 피곤하다는 대답에 몸이 많이 안 좋은가 싶었죠. 실제로 그때쯤부터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실수는 물론이고 혼자서 잘만 해왔던 화장실 가는 일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는 뭘 먹어도 체한 것처럼 속이 안 좋다며 소화제를 먹기 일쑤였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죽음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남편이 카페에 나와서 일하는 것은 더 이상 무리였어요. 이제는 휠체어에 잘 앉아 있다가도 몸이 스르륵 미끄러져서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기도 했죠. 결국 남편은 병원에서 간호를 받기로 했고 저는 카페 문을 닫으면 얼른 아이들과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얼굴 근육이 잘 안 움직일 텐데 웃어주려 노력했죠. 병 진단을 받고 정확히 2년 만에 남편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어요.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지만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말고 또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라는 생전 남편의 유언처럼 살다 보니 시간은 또 흘러가더군요. 저는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카페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아이들 역시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올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남은 가족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아이들과 저는 꽃과 들려줄 말들을 준비해 남편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엄마, 저 아줌마 지금 우리 아빠 유골칸을 만지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검은 선글라스를 낀 한 여자가 정말 남편의 유골함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사진에 손을 얹고 읊조리고 있더군요. 오빠,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남겨진 나는 어떡하라고. 이제야 겨우 만났는데 왜 그렇게 빨리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야. 여자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혹시 저희 남편 김승준 씨를 아시나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큰 선글라스를 껴 가려져 있었지만 여자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누구시죠? 김승준 씨 부인입니다. 여기는 아이들이고요. 여자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고 저희는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빠랑 승준 씨,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랑 너무 많이 닮으셔서요. 순간 저는 남편이 환생한 줄 알았어요. 오똑한 코, 또렷한 눈매, 시원해 보이는 입가까지 너무 판박이 같았어요. 저랑 그렇게 많이 닮았나요? 네? 저희 오빠니까요. 제 쌍둥이 오빠.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직 미성년자 아이들 같은데 놀랄 수 있으니까 저랑 먼저 둘이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쪽한테 들려드릴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아이들을 납골당해 두고 여자의 손에 이끌려 저희는 근처 벤치를 향했어요. 남편과 똑 닮은 그녀를 따라가면서도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희 남편은 쌍둥이 형제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 형제 없이 보육원에서 홀로 외롭게 자란 사람이에요. 혹시 무슨 착각을 하신 건 아닌지. 저도 50년 가까이 제가 외동딸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게 쌍둥이 오빠가 있었더군요. 그게 제 남편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오빠 실제 이름은 김승준이 아니라 곽충현이에요. 곽충현이요? 그게 원래 이름이라고요? 네, 저는 곽송은이고요. 그런데 곽송은 씨가 제 남편이랑 쌍둥이라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지 성함은 곽종배, 어머니는 이길선이에요. 아버지는 한 유명한 기업의 대표셨어요.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오빠와 저 남매 쌍둥이를 얻으셨고요. 기업과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남자아이가 더 대접받는 시대였어서 저는 처음에 그냥 오빠의 곁다리를 낳은 쓸데없는 계집애 취급을 받았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다 되도록
걷고 뛰어다니는 저와는 달리 오빠는 다리를 질질 끌며 기어다니기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부모님은 오빠 다리에 문제가 있음을 아시고는 병원에 데려가셨고요. 부모님은 너무 소중한 아들이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고치는 노력을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이미 늦었고 오빠는 여전히 발을 질질 끌고 다니며 부모님 속을 태웠다고 해요. 결국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당신들 집안에서 장애아가 태어났다는 것에 수치심을 느낀 부모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빠를 보육원에 버렸던 거예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말이죠. 원래는 쓸모도 없는 딸인 제가 버려졌어야 하는데 오빠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육원에 가게 된 거예요. 세상에나, 이게 다 진짜예요? 당신 부모님들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본인 입으로 실토를 하던가요? 아니요. 부모님은 끝까지 제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집에 유모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시집을 가고 나서도 저희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거의 40년 넘게 저희와 함께 했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지병을 앓고 누워 계시다가 마지막을 앞두고 꼭 제게 알려주고 싶다며 마지막으로 털어놓으신 비밀이에요. 여기 사진, 이것 좀 보세요. 여자가 건넨 사진 속에는 똑 닮은 아기 2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이게 오빠고 이게 저예요. 이 사진도 유모가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자라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 유모가 더 엄마처럼 느껴졌었죠. 그 뒤로 부모님은 집안을 잇게 해줄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자꾸 유산이 되면서 결국 딸인 저만 유일한 자식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하든 상관없어 했어요. 나중에 돈 있는 남자한테 어릴 때 빨리 시집가라며 부추긴 것도 부모님이었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들을 갖다 버리고 그 뒤로 임신하는 아이마다 유산되고 제일 기대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던 딸이 당신들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으로 남았으니 그분들도 속이 타들어갔겠죠. 그런데 부모님도 오빠를 버린 벌을 받은 건지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치매를 심하게 앓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가 하천에 빠져 그 길로 아버지를 따라가셨고요. 이런 말 그렇지만 정말 벌 받았네요. 그런가 봐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아는 유모가 죽기 전 이 모든 이야기를 제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오빠를 어디 보육원에 버렸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자세히 기록해 두셨더군요. 부모님 돌아가시고도 제게 바로 말 못했는데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큰 결심을 갖고 제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오빠를 처음 버렸던 곳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참 힘들고 불쌍하게 자랐더군요. 저는 따뜻한 집에서 고기 반찬에 예쁜 드레스를 매일 바꿔 입으며 부족한 것 없이 자랐는데 오빠의 성장 흔적은 알면 알수록 참 가슴 아팠어요. 결국 길고 긴 수소문 끝에 오빠를 정말 찾게 되었고 작년에 처음 카페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처음에 바로 서로를 알아봤어요. 아까 그쪽이 놀라신 것처럼 너무 많이 닮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 역시 제 말을 쉽게 믿지 않더군요. 그럼 남편도 본인이 쌍둥이였다는 걸 몰랐던 건가요? 네, 워낙 어릴 때 일이라 둘 다 서로에 대한 기억이 없었죠.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더니 유모가 알려준 것처럼 오른쪽 등 뒤에
세 개가 나란히 있는 점과 무릎 뒤 상처에 대해 말해줬죠. 옛날 사진까지 다 보여주고 나서야 쏘스라치게 놀라며 제 말을 믿더군요. 하긴 저도 이모가 처음 그렇게 말할 때는 노망이 난 줄 알았으니까요. 그날 오빠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게 그러더군요. 그쪽이 제 쌍둥이 동생인지 아닌지, 부모님이 날 버렸는지 아닌지는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제겐 저만의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냥 저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서야 제 출생의 비밀을 안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 뒤로도 저는 종종 오빠를 찾아갔어요. 그이는 제게 곽송웅 씨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오빠는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어요. 지금 오빠 가족들이 오빠 아픈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벅찬데 이런 과거까지 알면 더 심란해할 거라고. 더 이상 힘들게 하기 싫다고. 그냥 그 비밀 다시 영원히 묻어두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럼 남편이 죽기 전 자신의 출생 비밀을 다 알고도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일부러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오빠가 자기 가족을 정말 끔찍이 생각하더군요. 아들을 버린 아버지와는 다르게.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저와 아이들 짐을 덜어주려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 떠안고 가다니. 그런데 남편도 감추려고 했던 여동생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죠? 오빠한테 전해주지 못한 것을 주고 싶어서요. 그게 뭔데요? 여자는 가방에서 큰 소리봉투를 하나 꺼내더군요. 늦게나마 오빠 가족들에게 드릴 수 있는 약소한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저는 어지럽게 있는 서류 뭉치를 한 장씩 읽어보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걸 왜 제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늦게나마 드리는 선물. 아니, 죗값이에요. 그 안에는 8억, 10억이 각각 찍힌 통장 2개와 아파트, 건물 계약서가 같이 들어있더군요. 이건 아파트랑 10층짜리 건물 하나. 아직 명의는 다 못 돌렸어요. 저랑 같이 가서 명의 이전하고 다 가져가세요. 이걸 다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에요. 2분 사망보험금 나온 거 한 푼도 안 건드리고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뒀어요. 아파트랑 건물은 아버지 회사가 없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뒀던 보유 자산이고요. 잔금 이런 거 남은 거 하나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회사는 망한 건가요? 물려줄 자식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서서히 사라지는 수순을 밟았던 거죠. 그걸 예감하시고 오래전부터 천천히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2분 다 돌아가셔서 당연히 곽송은 씨한테 간 재산을 굳이 왜? 저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가서 줄곧 살았어요. 그때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뒤 한국에 나왔더니 남기신 유산이 있다면서 변호사가 이것들을 제게 내밀더군요.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었죠. 그런데 뭔가 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것은 더 있기도 하고요. 설명하자면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 남편도 꽤 돈 있는 집안 사람이라 저한테 당장 그 돈들 다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건 그냥 묵혀놨어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중간중간 한국에 있는 담당자한테 돈과 건물에 대한 연락을 받기는 했었어요. 갖고 있는 건물 근처에 새로운 번화가가 조성되면서 리모델링하면 더 높은 값을 매길 수 있을 것 같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부지가 재건축에 떨어져서 가치가 더 올라갈 듯하다. 등등 말이죠.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도 알아서 처리하겠거니 하며 건물이고 돈이고 그냥 미국에서 잊은 듯이 살았어요.
제 것이 아닌 거니까요. 그러다 2년 전에 엄마가 떤 유모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오빠와 저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람 느낌이란 게 참 무서운 게 왜 제가 그 유산들이 다는 내 것이 아니라고 느꼈었는지 소름이 돋더군요. 그때부터 오빠를 미친 듯이 찾았어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카페를 하고 있는 오빠를 찾아가 만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빠를 만났던 날 묵혀놨던 부모님 유산을 오빠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계속 거절했죠. 어떻게든 주려고 했는데 다시 서류를 들고 한국에 찾아왔을 때 오빠는 이미 세상에 없더군요. 그때가 마지막 만남인 줄 알았다면 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오빠 이야기 들어주고 할걸. 너무 가슴 저리도록 후회가 됐어요. 50년이 넘어서야 내 핏줄을 만났는데 고작 4번 만나고 또 영원히 이별하게 된 거예요. 작년에 오빠도 떠나고 미국에 돌아가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야 겨우 정신 차리고 오빠 보려고 여기 온 거예요. 사실 며칠 전에 그쪽한테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이 서류들 전해주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게 됐네요. 그랬군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애 아빠도 극구 거절했던 걸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 받겠어요. 이거 저희 부모님의 제값과 제 죄책감까지 묻어있는 돈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요. 남편의 여동생은 싫다는 제 손에 서류 뭉치를 억지로 쥐어주고는 돌아갔어요. 많은 돈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이 돈 자체를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 그녀는 제게 연락을 해왔고 아파트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더군요. 정말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야 저도 다 떨쳐버리고 미국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동안 저희 오빠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한국에 더 이상 오지 않을 생각이에요. 항상 건강하시고 아이들, 아니 조카들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그녀는 일 처리를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갑자기 제 손에 쥐어진 입이 딱 벌어지는 재산과 서류 뭉치를 들고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이고, 김서방이 죽어서도 지 식구들 이렇게 챙겨주고 가네. 이렇게 착한 사람을 하늘도 무심하지.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갔을까?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걸. 미안해 김서방. 아휴. 그날따라 엄마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남편이 더 보고 싶어지더군요. 그 후 미국으로 돌아간 곽송은 씨와는 정말 연락이 닿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제 손에 맡겨진 이 많은 재산을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금융 컨설턴트를 만나 잘 보관해 두었어요. 투자 권유도 받았지만 신중한 남편 성격상 그런 건 싫어하니 저 역시 절대 하지 않겠다 다짐했죠. 지금 저와 아이들은 남편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아들과 딸을 모두 유학을 보내고도 충분한 그의 유산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제 남편을 만난 건 제 생애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네요. 자기야, 거기서는 안 아프고 잘 지내? 서운이랑 우주가 나 외롭지 않게 자기 몫까지 다 해주고 있어. 난 정말 복이 많은 여자인가 봐. 당신을 만나서 나 정말 행복했고 많이 고마웠어. 당신은 지금 내 곁에 없는데 당신 덕분에 나는 오늘도 풍요롭게 살아. 뭐라고 감사하단 말을 해야 할지 매일같이 고민해.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자기의 가족이 되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의 가족이 되어준 거야. 오늘따라 당신 생각이 더 많이 나네. 보고 싶다. 나 이제 당신처럼 쓴 아메리카노도 잘 마실 수 있는데. 같이 커피 한 잔씩 들고 손잡고 산책하면서 대화하고 싶은데. 내가 자기 따라 하늘에 가면 우리 꼭 그렇게 하자. 항상 보고 싶고 사랑해. 우리 또 만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